네, 안녕하십니까. 깡센클럽 강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편하게 앉아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증시, 어저께 이제 ECB 부양책 발표가 나왔는데, 사실 이제 시장에서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좀 문제가 되었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금금리 인하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양적 완화의 규모를 확대하느냐 부분, 그리고 기간을 늘려주느냐 부분.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양적 완화 규모를 매월 600억 유로에서 그 이상으로 증가를 시켜줄 것이냐.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 부분이 나오지 못하니까 시장에서는 이 부분이 실망 매물로 떨어지게 된 거고,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부분 역시도 미증시라든지 유럽 증시 굉장히 큰 폭의 급락이 떨어진 그런 모습이었는데,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왜냐면 우선은 양적 완화 규모를 매월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진 않았는데 기간을 6개월 연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6개월 동안 600억 유로씩 매월 결국 이제 매입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약 3,600억 유로 정도의 자금이 더 추가적으로 유입이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단순한 거죠.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당연히 양적 완화 규모 자체는 기간을 늘렸으니까 그만큼 확대되는 것은 맞는데 이제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부분이 급락으로 연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출발할 때 상당히 낮게 출발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의 흐름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수 자체가 크게 급락이 떨어지면은 투매라든지 이런 부분이 항상 시장에서는 동참을 했었죠. 근데 최근 증시의 특징이 뭐냐면 투매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간단한데, 연말이 되니까 연기금에서 쇼커버링과 배당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그런 상태다 보니까 공매도 쪽을 많이 하거나 이런 물량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던지는 프로그램 매도, 그 부분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크게 던지는 물량이 나타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수 하락폭만큼 종목들이 고르게 빠진다 정도의 수준인 거지, 시장에서 뭐 공포스러울 정도로 투매가 나오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시장에서 투매가 업종별로 막 강하게 떨어질 때는 실질적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막 증폭이 된다거나 앞으로 향후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막 증폭이 된다거나 그런 게 있는데, 지금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저께 ECB에서의 그 하락 영향은 실질적으로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부분 정도만 떨어진 것이고, 그렇지 그 외적으로 추가적으로 경기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거는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 언제쯤 반등다운 반등이 나올까, 이 부분도 좀 중요한데, 현재 이제 제일 시장에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프로그램 매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베이시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의 매도가 청산이 되는 과정이 나타나줘야지 베이시스의 개선과 더불어서 프로그램 매수는 유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란 것은 이제 연말 증시를 우리가 생각할 때 나간 만큼 다시금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것이 다음 주 만기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려감을 완화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금 재차 유입이 되기 때문에 유입이 될 때는 시장을 다시 한번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도 돼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우리가 우선 가장 중요한 이벤트 하나는 넘어왔는데, 이 이벤트가 단기적으로는 호재로서 인식은 안 됐지만 결국 앞으로 유럽의 경기 부양이라는 쪽에서는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이제 ECB 그 통화정책 회의, 거기서 우리가 그나마 한 가지 좋은 그림은 하나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어저께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때 달러 인덱스를 갖고 설명해 드렸죠. 10월 중순부터 미국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기대치가 높아졌고요. 그리고 드라기 총재가 추가적인 부양책을 하겠다는 부분이 결국 달러의 강세로 연결됐었는데, 달러의 강세가 나타났던 부분이 결국 신흥국에 대해서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자금을 유출하는 쪽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달러화의 강세란 부분은 사실 선진국, 특히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되지만 실제 신흥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환차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히려 안 좋은 쪽이 된 거죠. 그래서 앞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때 무슨 말씀을 자꾸 드렸었냐면, 달러화의 강세가 제한이 되는 그런 구조가 나오고, 그리고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품 시장이 올라가는 구조가 되면은 신흥국에 대해서 너무나 신흥국들이 이제 내년 시장의 전망도 있지만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장에서는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달러 인덱스가 꺾였다는 부분, 이 부분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달러 인덱스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어저께 제가 이제 설명해 드렸을 때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앞전에 시장에서는 달러 인덱스 자체가 계속해서 강세 구조로 가다가 추세를 돌파하고 나서 이번에 위치, 고점을 만들 수 있는 위치대가 100.6에서 100.7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저께 시장에서 100.6이라는 자리대를 찍고 나서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98에서 98.5 정도 이 정도가 시장에서 딱 적당한 수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저께는 이제 좀 더 하락해서 98을 살짝 깼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98에서 98.5 정도를 맞춰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것은 간단합니다. 시장에서 장대 음봉으로 떨어졌다는 건데 장대 음봉으로 떨어졌으니까 이제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달러의 강세는 제한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하나가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의 변화를 일으켜줄 수도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저께 ECB에서의 통화정책이란 부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전반적으로 나쁘다. 그게 아니라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신흥국에 얼만큼 영향을 미쳐줄 거냐 그 부분인데 자 그러면 어저께 우리나라가 추가적으로 이제 장대 음봉이 떨어지면서 차익 실현이 크게 떨어졌으니까 이 부분이 마찬가지로 신흥국에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 근데 우선은 나오긴 잘 나왔어요. 근데 이제 완전히 돌아갈 때 필요한 게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유가의 상승 또는 그 외적인 부분으로 이제 뭐 신흥국 증시로의 자금 유입 여기까지도 연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실제로 미증시 같은 경우가 1%가 넘는 그런 하락을 보였었는데 신흥국 관련된 이머징 마켓 펀드 ETF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락이 떨어지지 않았죠. 자 우선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체크를 할게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은 앞전에 1,200원이나 가격대를 갔었죠. 1,200원을 넘어갔을 때가 가장 시장에서 위험했던 구간. 그러니까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더 폭발적으로 나타났던 이런 구간이었는데 사실 이때는 투매가 계속해서 나타났었던 그런 시기였고요. 오히려 시장에서 한번 꺾이는 구간 10월 중순경이 외국인의 매수세도 일부 들어왔던 그런 구간이 되었었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을 때 전체 하락폭의 62.8%짜리 1175원짜리 때가 저항으로 인식이 되는 그런 구간이 되는 건데 이 1175원이라는 가격대를 실제로 돌파를 했다면은 시장은 더 안 좋았을 겁니다. 근데 이 자리대를 저항으로 인식하면서 꺾였기 때문에 다시금 시장이 반등이 나왔던 그런 흐름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환율 흐름과 그리고 국내 지수의 흐름은 정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오히려 환율이 떨어졌을 때 증시는 반등이 잘 나왔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니까 시장에서 국내 증시도 다시 한번 빠졌었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내려온 그림이 나오면서 오늘 1155원을 맞춰놨는데 이제는 달러 인덱스도 추가 상승이 제한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환율 자체는 1140원에서 1175원이라는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환율 시장을 봤을 때는 사실 국내 증시가 오늘 그렇게 빠질 필요가 없었던 시장이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아침에 크게 여파를 받아놨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도 여파가 그대로 시장의 상승을 짓누른 그런 케이스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바로 뭐냐면 미증시나 유럽 증시가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고 어느 정도 지켜주는 그런 과정만 확인을 해준다면 다음 주부터라도 어느 정도 신흥국 그 우리나라 쪽으로도 외국인들이 매도가 완화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어저께 마감한 이머징 마켓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 관련돼서 ETF 상품인데요. ETF 상품 보게 되면은 똑같죠. 우리나라가 거의 차트는 비슷합니다. 시장에서 고점 대비해서 크게 무너졌고 그러고 나서 9월 8월 말에서 9월 사이에 이제 반등이 가게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나타나는데 전체 그림은 뭐예요? 박스권이죠. 그러니까 전체 그림 박스권을 그려주는 상태에서 중간 마디라고 할 수 있는 자리대에서 어저께 0.56% 정도 하락했으니까 실질적으로 달러와의 강세가 꺾였다는 부분이 미증시라든지 다른 쪽에 비해서는 견조하게 마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라인대에서 위쪽 방향 바로 직전에 있던 이 고점 라인대 박스권 상단 자리를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인데 이제 오늘 오펙K가 있습니다. 그 오펙K에서 어저께 이제 사우디 쪽에서는 감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란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국가들은 반대를 했다는 거죠.
근데 우선은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감산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부분이 시장에서 나쁘지 않다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오페크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감산 쪽으로 무게가 실려진다면은 유가도 한번 강하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달러화가 강세될 때는 상품 시장이 강하게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달러화 자체가 약세됐던 부분은 유가를 비롯한 상품 시장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는 거. 그리고 시장에서 한 가지 더 체크할 것은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 부분 있죠. 금리 인상 부분이 실제로 이미 시장에서는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금리 인상 한다고 해가지고 달러가 반등을 강하게 하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는 것도 제한이 된다. 그러니까 앞서 10월 중순에 FOMC 회의와 ECB에서의 부양책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계기는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 한 주 동안의 국내 증시를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번 한 주 동안 증시는 뭐 굉장히 안 좋았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부터 이제 MSCI 리밸런싱이 있으면서 그 여파가 한번 세게 미쳤고요. 그리고 나서 화요일 같은 경우는 바로 급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해서 연속해서 시장은 하락으로 떨어진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우선 이번 한 주 동안인데 한 주 동안의 거래소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가 1조 3,400억 규모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1조라는 규모가 떨어졌는데 사실 지수가 2.7% 정도, 대형주가 2.7% 똑같고요. 중형주도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대형주가 중형주 쪽에서 보게 되면은 2.72%, 2.79%니까 중대형이 결국은 시에서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외국인의 매도가 대부분 중대형을 중심으로 나타났던 거고 빠진 규모에 대해서 매도한 규모에 비해서 사실 지수의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에서는 매수가 들어왔죠. 근데 기간 매수가 900억 정도 들어왔다고 하는데 실제로 연기금에서 한 2,500억이 들어왔는데 금융투자 이쪽에서의 프로그램 매도가 또 2,000억 정도 출하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간이 900억 정도 들어온 케이스였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16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1.2% 정도 빠졌던 이유가 중소형주하고 이쪽은 우선은 프로그램에서 벗어나죠.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애들이고 그리고 이쪽은 또 뭐예요? 시장에서 작은 소형주, 테마주도 일부가 움직여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매도가 세게 안 나왔던 부분 자체가 시장 여파를 받았지만 제한이 되었던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시장 전체는 다 빠졌답니다. 그러니까 누가 조금 덜 빠졌냐 이 정도 차이가 있었고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시장 자체가 수익 내기가 너무 어려웠던 그런 시장이었던 거죠. 실제로 지난주 저희 같은 경우도 카카오라는 종목이 호재가 나와서 월요일날 청산한 것 빼고는 수익 낼 게 정말 없는 시장이었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장주에 느꼈는데 그만큼 이번 주는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1조 3,500억 가까운 매도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매도가 전부 다 어디서 출하가 되었냐 이거죠. 자, 이쪽이 프로그램 매도를 체크하는 건데 시장에서 제가 앞서 무슨 얘기를 해드렸냐면 10월 중순 이후로 등락 비율 그러니까 시장에서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를 비교할 때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많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체감지수가 좋을 수가 없는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얘기인데 그 배경이 바로 프로그램 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10월 중순까지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지는 않았죠. 근데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지 않았어도 기관에서의 매수세와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가 시장을 올려줬기 때문에 10월 중순까지 체감이 좋았던 시장이에요. 근데 이제 10월 중순 넘어가면서 또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연기금에서 매수를 계속해서 집어넣는데 왜? 배당이 너무 크거든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번 연말 배당을 주당 4,000원까지 늘린다. 그러니까 배당 총액만 1조 한 2천억, 중간 배당까지 해서 1조 2천억 정도를 배당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현재 현대차의 주가 대비해서 배당 수익률이 한 2.3% 정도, 2.3%? 그 정도 돼버리죠. 그러니까 그동안 배당이 정말 짰던 기업들인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배당을 그만큼 늘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기금 이상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상태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승가 되는 거죠.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을 억눌러 버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연기금에서는 지속적으로 사는데 규모 자체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떨어지는 거죠. 11월 초부터 계속해서 한 달 넘게 나오는데 중간중간에 한 번씩 들어와요. 프로그램이. 왜? 베이시스가 한 번씩 좋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월요일 날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MSCI 리밸런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MSCI 리밸런싱 나올 때 종가 장중에도 계속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3,000원, 4,000원 나오다가 동시효과에 1,000몇백 원이 또 추가로 떨어지니까 시장 자체는 급락으로 끝나버렸죠. 그러니까 그날은 왜 그럽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6,500억이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소화를 못한 거죠, 결과적으로. 그리고 화요일 날은 실제적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죠. 기관에서 매수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근데 화요일 날은 급등이 나와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간단해요. 현물 쪽에서 개인 투자자나 아니면 다른 메이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기관 투자자가 시장에서 강하게 어떤 업종들을 막 사준다면은 그건 그쪽 강세를 띱니다. 그런데 이번 주 같은 경우 ECB에서의 통화정책회의라든지 뭐 다음 주 있을 만기라든지 여기에 대한 우려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관망세가 너무 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짙은 관망세가 시장에서 거래량의 감소로 이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파생 시장에서의 변동이 프로그램 쪽으로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연속 3일 동안은 어떻게 돼요? 화요일날 급등 나오고 3일 동안 프로그램 매도가 2,500억에서 2,600억이라는 돈이 나오니까 계속 시장은 흘러내린 거죠. 그래서 이 규모만 1조 3천억이 떨어진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그러니까 이번 한 주 동안 1조 3천억 떨어졌으니까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한 1조 3천억 4천억의 돈은 대부분 다 어디서 떨어졌다? 바로 프로그램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한 주 동안 시장에서 종목들의 흐름, 그거 수급적인 부분까지도 좀 체크를 하게 되면은 거래소 시장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인데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자사주 매입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떨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우선주는 자사주가 계속해서 받쳐주니까 던지기 좋은 케이스니까 이쪽에 대해서 매도가 강하게 나와서 6천억 정도 나왔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이쪽에서 6천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모비스도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삼성생명, 삼성화재 역시 자사주 매입을 다 하는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만 실제로 시장에서 7천억이라는 매도가 떨어진 거고, 나머지 그러면 1조 3천억에서 나머지 한 7천억 정도, 6천억 정도는 어디서 나왔냐? 시장 시총 상위에 대해서 고르게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시총이 높죠. 현대차도 시총이 높죠. 포스코, LG와 네이버 전부 다 시총 높은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고스란히 매도가 떨어진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 기관 같은 경우는 약간 틀립니다. 기관의 경우는 어떤 쪽으로는 제일 매도를 했냐? 기관은 제일 매도를 많이 한 것이 레버리지, ETF 상품이었던 거죠. 레버리지를 가장 많이 매도하고 인버스를 가장 많이 매수를 했는데, 사실 기관의 매매를 할 때 이 레버리지 매매가 이제 파생 상품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가 나가는 건데, 레버리지 매도가 나올 때 특징이 뭐냐면 기관에서 레버리지를 연속해서 매도를 했다. 그럼 거의 바닥이에요. 반대로 인버스를 가장 많이 매수했다. 연속해서 거의 꼭지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런 수급적인 흐름을 볼 때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또 볼 수 있는데, 우선은 기관에서 레버리지를 가장 많이 팔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매도분을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 시총 상위 종목들인데,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주로 은행이라든지 통신 이런 쪽이 많죠. 소매, 음식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수주. 소위 말해서. 내수주 쪽에서 내서 팔았는데 역시 이 물량도 거의 고스란히 팔았죠. 그게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200억에서 300억 사이에서 전체적으로 팔았죠. 마찬가지 이것도 역시 프로그램 매도 여파를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프로그램 매도 나올 때 기관의 입장에서는 주로 앞으로 어차피 환율 효과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어저께 제가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해 설명해드렸지만 실적이 좋은 쪽이 주로 IT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산업재하고 소재 쪽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수출주들이 좀 더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수 쪽에 대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좀 더 세게 떨어진 그런 케이스였고요. 근데 매수 쪽을 보게 되면은 삼성 SDI가 지난주에도 외국의 매수가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문제였던 케이스인데, 삼성 SDI와 LG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오늘도 시장에서 3%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 그동안 시장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빠지는데 이런 종목은 그나마 올라갔다는 얘기죠. 왜? 외국인들 매도가 다 떨어진 와중에서 삼성 SDI와 LG 디스플레이는 오히려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니까 시장에서 그러면 수급 자체적으로 제일 좋다는 얘기죠. 근데 이들 종목들도 사실은 신고가를 경신한 게 아니죠. 급락이 떨었던 부분에서, 그 추가적인 하락 부분에서 어느 정도 받쳐줬기 때문에 수급이 잘 들어온 종목이 이번 주에 시장에서 어떻게 됐냐?
보합권 정도를 유지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3% 가까이 빠졌으니까 시장 대비했을 때는 선방했다는 얘기는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KT라든지 오뚜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샀는데 여기선 주로 들어온 종목 중에 약간 눈길이 가는 것이 뭐냐면 내수, 음식료, 통신, 약간 방어주 성격이 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금 어떤 특정하게 들어오는 것은 삼성 SDI와 LG디플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해서 들어오는 그런 케이스인데 그 외적은 특별한 특징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관에서는 매수가 마찬가지인데 기관에서는 인버스에 대해서 매수가 제일 많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가장 많이 팔고 인버스는 가장 많이 매수하고 약간 기관은 후행적인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 파생성과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인버스를 가장 많이 샀는데 인버스를 샀다는 건 시장에 대해서 약세를 본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하지만 크게 떨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인버스보다는 추가적으로 현물에 대한 매도가 더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매수가 들어온 것들은 이제 현대차라든지 포스코라든지 그리고 현대제철이라든지 삼성전자 이런 쪽으로 들어왔는데 외국인들하고 일치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하고 지금 현재 시가 차이라든지 서로의 포지션 차이가 명확한데 외국인들은 시총 상위를 중심으로 해서 자사주 매입을 한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팔자가 되어 있는 거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배당 투자와 그 다음에 시총 상위, 그 업황 자체가 돌아가는 쪽으로 역시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느 쪽을 맞춰가야 되냐라는 부분에서 기관의 관점을 현재는 맞춰가기 좋습니다. 왜? 시장을 받쳐주고 있고 시장에서 그나마 계속해서 매수를 해준 쪽이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관 쪽을 봐야 돼요. 자, 그럼 코스닥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 코스닥 같은 경우 셀트리온이 이제 매도가 가장 많이 외국인들 나왔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앞전에는 시장에서 가장 매수가 많았었죠. 한 2주 정도 매수가 제일 많았던 종목이었었는데 그래서 앞전에 코스닥을 받쳐줬던 게 셀트리온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셀트리온이 약간 모멘텀이 둔화될 수 있는 위치고 한번 시장에서 강세 띄었으니까 순간에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시총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바로 예전만큼 막 급등이 나오거나 그러기에는 뭔가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아직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카카오에 대한 매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카카오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상당히 급등 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시장에서 12만 4천 원 넘어가게 되면은 13만 원 전후가 우선 1차적으로 가능하고 거기까지도 뚫어준다면 14만 원에 나는 직전에 고점 라인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3만 원짜리 정도를 넘어가고 바로 음봉을 쭉 떨어졌었는데 그게 바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외적으로는 프로그램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했었죠. 코스닥은. 그러니까 나머지 쪽에 대해서는 매도가 떨어져 봤자 30억에서 60억 정도. 그러니까 큰 폭의 물량을 떨어지거나 이런 것은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관에서의 매도도 마찬가지인데요. 기관 매도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동일하기도 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건데 카카오를 가장 많이 팔았죠. 그러니까 역시 호재가 나오니까 시장에서 인터넷 전문회의 나중에 실질적으로 시장을 대별을 모르겠지만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했다? 차익 실현을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CJ EMN 같은 경우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이번 주 그 30일 날 MSCI 리밸런싱 나올 때 CJ EMN은 그 종목에 편입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 반면에 기관에서는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는 어저께 호재성 오늘 아침에도 호재성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선 시장에서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어떤 뉴스였기 때문에 한번 차익 실현이 떨어졌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 외로는 비슷합니다. 크게 아주 특징적으로 매도한 것이 아니라 45에서 90원 정도 비슷하게 매도세가 나왔다 정도. 자, 그 다음에 매수 쪽을 좀 볼게요. 매수 쪽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CJ EMN 아까 말씀드렸죠. MSCI 편입이 됐기 때문에 모멘텀 받았다. 그 다음에 오스테 임플란트, 인바디 이 두 종목은 신고가죠. 신고가인데 정책적인 모멘텀 그리고 시장 자체가 지금 움직일 만한 게 없으니까 이런 쪽에 갔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관에서 매수는 역시 마찬가지. 여러 종목 샀지만 특징적인 부분이 없이 고르게 들어왔다. 이게 이번 한 주 동안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시간이 얼추 되었는데 다음 주 시장은 간단합니다. 시장에서 겁먹지 마세요. 지금 겁먹을 구간도 아니고 지금 구간은 무조건 싸고 좋은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여러분들이 좀 크게 볼 때 지금 시장 한 2주 동안 지루하고 답답한 시장 참으셔야 되고 이런 시장 그냥 흘려버릴 수도 있으셔야 돼요. 이걸 지나고 나서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다음 주 만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프로그램 매도라든지 우려감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해놨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는 반등이 어디서 나올 거냐 그리고 어느 구간대에서 더 싸게 잡고 갈 것이냐 이것만 따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 고생도 하셨고 요즘 날씨가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 다음 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